어느 늦가을 아침이었다. 찬 공기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옷깃을 꽉 잡아야 할 만큼 날씨는 싸늘했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마친 나는 차로 향했다. 기지개를 켜며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내 손끝에 걸렸다. 차 문손잡이에 얇게 접힌 봉투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아침부터 골칫거리인 광고 전단지일 거라 여겼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인내심을 시험하듯 붙어 있는 주차장 광고물들이 익숙했기에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봉투를 떼어냈다. 하지만 광고가 아니었다. 흰색의 깔끔한 봉투는 무언가 의도된 메시지처럼 보였다. 봉투를 살펴보니 송신자도 메시지도 없었다. 기이한 불쾌감이 마음속에 서서히 번졌다. 이게 뭐지? 스스로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고개를 갸웃하며 사진을 꺼내든 뒤 나는 숨을 멈췄다. 세상이 순간적으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내 눈을 의심했다. 사진 속에는 나의 아내였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의 그녀가 낯선 공간에 서 있었다. 얼굴이 또렷하게 나와 있었고 피부에 작은 점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까지 모두 내가 알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분명했다. 합성? 아니다. 사진 속 모습은 너무 생생하고 완벽했다. 한치의 왜곡도 없는 현실감에 몸이 굳어버렸다. 이건 누가 봐도 조작이나 오해로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사진을 허둥지둥 접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주차장은 한산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 외에는 사진을 놓고 간 범인을 알아낼 단서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 어떤 소리도 없는 아파트 주차장 특유의 고요함이 오히려 더 날 가두는 듯한 느낌을 들게 했다. 차에 올라탔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다. 핸들을 잡고 힘을 주었지만 손끝까지 떨리는 감각은 멈추지 않았다. 차 안에서 몇 초간 사진을 바라보았다. 다시 봐도 그녀였다. 분명 내가 사랑했던, 내가 결혼한 그녀. 하지만 평소의 모습을 떠올릴수록 이 사진과의 괴리가 심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왜 이런 사진을 말해봤자 답은 나오지 않았다. 설령 아내에게 물어본다 해도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건 내 자존심, 내 믿음, 우리 가정 모든 것을 가리킨다. 나는 그대로 핸드폰을 꺼내 다른 사진으로부터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 회사 그룹 메신저를 열어 읽지 않은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정신을 잠시라도 다른 데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평정심을 찾으려는 노력도 무의미했다. 이 모든 상황이 내 머릿속 깊이 박혀 있었다. 아내의 모습,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그녀의 순수한 일상이 그 사진 한 장에 의해 처참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출근은 평소처럼 시작되었지만 전혀 평범하게 느껴질 수 없었다. 회의실에서의 대화, 팀원들과의 잡담, 책상 위 컴퓨터 화면, 모든 것이 배경처럼 흐릿하게 다가왔다. 마치 내 몸은 회사에 있지만 마음은 그곳에 없다. 오직 사진만이 계속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돌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로 끝난 게 아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봉투가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퇴근 후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차 손잡이에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놓여 있었다. 이번 봉투에는 더 충격적인 사진이 담겨 있었다. 아내가 어떤 남자의 신체 일부를 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번엔 더 명백했다. 그 손, 그 반지, 그 얼굴, 모든 것이 내가 아는 그녀였다. 하지만 옆에 있는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 사진은 이번에도 너무나 생생하고 정확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이런 일이. 목구멍에 걸린 말은 끝날 수 없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또 한 번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내에게 따지지도 사진에 대해 물어보지도 못했다. 그저 봉투를 집안 어디엔가 감춰놓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평소 아내와 보낸 나날들 웃음과 대화들 모든 것이 과거와 달리 어딘가 모르게 왜곡돼 보였다. 이 사진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했다. 굳은 결심이 서서히 생겼다. 내 자신에게 이런 말을 되뇌었다. 진실을 찾아낼 것이다. 그게 뭘 깨어지게 하든. 하지만 한 가지는 선명히 알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다. 이틀이 지나도록 마음은 갈갈이 찢기고 신경은 날이 섰다. 지난 며칠 동안 가족과 직장에서의 모든 순간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아내의 웃음과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집안에 떨어지는 그 고요 속에서도 나는 의심과 불안에 휘말렸다. 나는 내가 아내를 지켜보는 건지 아니면 아내를 속이려는 나 자신을 지켜보는 건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착각이나 오해이길 바랐다. 하지만 희망이 쌓인 의심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 결국 나는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문제는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몰랐다는 점이었다. 단순히 사진만을 쥐고 있을 뿐 그 이상은 아무런 실마리도 없었다. 우선 아내의 일상부터 되짚어봤다. 평소 그녀는 오전 7시에 병원으로 출근하고 저녁 6시쯤 퇴근했다. 때로는 퇴근 후 동료들과 간단히 술자리를 갖기도 했다. 두세 달 전부터는 필라테스까지 다니며 꾸준히 운동을 해왔고 취미로 가벼운 등산도 즐겼다. 누구보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녀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문 간호사였다. 나는 그렇기에 더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이런 뚜렷한 증거 속 주인공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운 구석도 분명 있었다. 늘 명확했던 그녀의 퇴근 시간이 최근 들어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퇴근 후 필라테스나 병원 동료들과의 술자리라는 단골 대답이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시간이나 상황이 뒤설명처럼 들린다는 느낌이 들었다. 차라리 내 불안이 나올 법한 핑곗거리를 부풀린 건 아니길 바랐다. 나는 그녀의 일상에서 실마리를 찾겠다고 애썼다. 어느 날은 몰래 휴대전화를 살펴보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창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동료들과의 메신저 대화, 가족방 대화 등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이상할 것이 없었다. 너무 깨끗한 게 오히려 문제인가?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죄책감과 의심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고작 몇 장의 사진 때문에 아내의 모든 것을 의심하다니. 하지만 다시 사진을 떠올리면 맑아졌던 생각도 가라앉으며 그림자가 드리웠다. 강박적으로 머릿속을 헤집던 어느 날 나는 사진이 놓인 날의 상황이 떠올랐다. 사진을 발견했던 순간 주차장에 많지 않던 차들. 혹시 그 차들의 블랙박스에 흔적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스쳤다. 나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해 CCTV를 요청했지만 결론적으로 주차장 쪽 CCTV는 화각이 애매한 데다 차 문손잡이 근처를 제대로 찍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했다. 나는 아파트에 주차된 차들의 블랙박스를 찾아다니며 정중히 확인을 부탁했다. 수십 대의 거절과 설명 끝에 드디어 유의미한 영상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한 검은색 승용차에 달린 블랙박스였다. 영상 속엔 밤늦게 누군가 주차장 옆으로 걸어와 나의 차 쪽으로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지만 꽤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도 독특하게 생긴 그의 가방과 모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일반적인 물건과 달라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걸 단서로 삼으면 뭐라도 찾아낼 수 있겠다. 나는 스크린 속 남자의 움직임을 몇 번이고 반복해보다가 머릿속에 그의 이미지와 물건을 새겨 넣었다. 다음엔 아내가 근무하는 병원 주변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뒤 마침 건강검진 차원에서 받아야 할 수면 내시경이 생각났다. 정확히는 이미 예약된 상태였는데 돌이켜보니 병원이 바로 아내가 근무하는 곳이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야 할 이유를 찾은 셈이었다. 일부러 아내와 시간을 맞추지 않은 늦은 오후 검진 시간을 택했다.
아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그녀의 동료들, 더 나아가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언가를 찾아낼 기회라고 생각했다. 병원에 도착해서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한쪽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그러던 중 익숙해 보이는 모습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한 남자 아내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의사가 바삐 병원 문을 나서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든 가방과 머리에 쓴 모자가 블랙박스 영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장면이 머리를 멍하게 만들었다.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는 병원 문을 나서더니 곧 택시를 잡아타고 어딘가로 향했다. 나도 내 예약을 미루기로 결심했고 자리를 박차고 대기실을 나섰다. 그는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었고 나는 따라가기 위해 다급히 다른 택시를 잡았다. 그의 뒤를 따르며 마침내 내가 내린 곳은 예상 외의 장소였다. 우리 집 근처의 주차장이었다. 그는 우리 집 주차장으로 걸어가더니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내 차로 다가가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문 손잡이에 끼워 넣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사진과 편지는 그가 보낸 것이며 그는 분명 어떤 이유로든 우리 가정을 흔들려는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의 행동을 촬영했고 그의 모습과 행동을 확실히 기록으로 남겼다. 이제는 물어볼 때가 되었다.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사진을 붙인 남자를 붙잡은 그 순간 내 머릿속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당신이 한 거 맞죠? 그리고 핸드폰에 담긴 영상과 그가 방금 붙인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 아래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숙이며 잘못했다고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엔 죄책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묻어났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내 아내와 무슨 관계야? 나는 다그쳤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감정에 휘둘리면 이 상황을 제대로 다룰 수 없을 터였다. 그래서 나는 제안을 던졌다. 내 아내와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 상간남 소송은 안 할게요. 대신 한 번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줘요.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달라는 조건으로.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약점을 잡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나는 그에게 그가 가진 아내의 사진과 영상을 전부 넘기라고 요구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와 사진 몇 장을 꺼내 건넸다. USB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다. 그 안에는 내가 보지 못한 더 많은 증거가 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복수를 위해 냉정해야 했다.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내와 호텔에서 침대에 같이 있어요. 문은 잠그지 말고. 날짜와 장소는 내가 알려줄게.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결국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의 눈빛엔 체념이 담겨 있었다. 며칠간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아내에게 사진을 들이밀고 따지는 건 너무 평범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느끼길 바랐다. 그래서 장인과 장모를 끌어들이기로 했다. 아내는 부모님 앞에서 늘 완벽한 딸로 보이고 싶어 했고 그 가면을 벗기는 게 가장 큰 타격이 될 터였다. 나는 장인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장인 장모님을 위해 호텔 예약을 해두었으니 그날 시간을 비워두세요. 아내한테는 비밀로 해주시고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흔쾌히 응했고 나는 약속한 날짜에 맞춰 호텔을 예약했다. 그 남자에게도 정확한 시간과 방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날 나는 먼저 호텔에 도착해 모든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했다. 남자는 약속대로 아내와 함께 호텔 방에 들어갔다. 아내는 아마도 그가 부른 줄 알고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을 것이다. 나는 장인 장모를 로비에서 만나 편히 쉬시다 가세요 하며 객실 키를 전해주었다. 장모는 고마워 우리 사이밖에 없네 하며 웃었지만 나는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다. 그들은 방문을 열었다.
안에서 벌어진 광경은 내가 상상한 그대로였다. 아내와 그 남자가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이불을 끌어당겼고 남자는 벌떡 일어나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장모가 이게 뭐야? 라며 소리를 질렀고 장인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아내는 당황한 목소리로 엄마 아빠 여긴 어떻게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 순간 나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남자랑 좋았어? 나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장인 장모 앞에서 USB와 사진을 꺼냈다. 이게 그동안 아내가 한 짓이에요. 제가 받은 편지 속 사진들 그리고 이 남자가 준 영상까지. 나는 USB를 장인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보시고 판단하세요. 아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내게 달려들며 여보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장모의 울음소리와 장인의 고함이 뒤섞여 들렸지만 나는 복도를 걸으며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호텔을 나서며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가슴 속엔 복수로 인한 묘한 만족감과 함께 텅 빈 허무함이 공존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호텔에서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갔다. 아내는 며칠간 연락을 시도하며 울고불고 사과를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에는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혼 서류 준비해. 아이들은 나와 같이 있을 거야. 장인 장모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준 후 그들도 더 이상 아내를 감쌀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다. 장인은 전화로 네가 결정한 대로 하게라며 짧게 말했고 장모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아내는 법정에서조차 변명을 늘어놓지 못했다. 사진과 영상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고 그녀는 결국 아이들의 양육권을 포기했다. 내가 지금 상태로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없어라는 그녀의 말은 차갑게 들렸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우리 셋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새로 시작할 준비를 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날은 정확히 한 달 후였다.